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두 분 박수소리 들리시죠? 오늘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오윤혜 씨는 개인 사정으로 우리 방송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우리 금요일의 손님들 도사앤 신사 콤비가 채워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소개 가겠습니다. 거친 웃음 속에 현안을 꿰뚫어보는 분석 능력을 가진 남자 배추도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 MC가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제가 2인분이니까 2인분 배추도사 양배추 2인분 양배추군요. 예. 아니, 사실 오늘 이렇게 옆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투샷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게 덩치가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이거 좁고 크고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일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점증형 모습이 될까봐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앉았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가 작은 체구가 아닌데도 우리 두 사람과 있으니까 너무 아담한 그런 그러니까요. 몸은 아담하시지만 이분은 뭐 분석력과 설득력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태산이죠.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배추도사 배추를 좀 이렇게 소금도 쳐주고 소금이 없어서 오늘 큰일 났네요.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네네. 아유, 없는데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게 예능 같으면은 여기다 그거 세워놓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영정으로 오해하실까봐 이게 혹시나 이게 고별 인사를 한 걸로 할까봐 혹시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음 주에 꼭 안 봐야 되죠, 되기 안 되죠. 때문에. 네.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은 저희가 이 방송에 이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하. 뭐냐, 이 제목이 뭐냐, 퇴근길 라이브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좋아. 했어요. 오늘은 이런 경향이 뭐 이런 거예요. 네. 제목도 네,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컨셉이 어떤 거냐면은 명륜 예. 박수산 씨가 그 듀엣으로 MC를 보고 우리 저희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직접 나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를 아우릅니다. 와. 10분씩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예. 들어와서 하고 웃고 떠드는 가벼운 토크쇼거든요. 예. 오늘 진지한 정치 비상구 들으시고 그 이후에 가볍게 몸 풀고 집에 가시면 주말이 옵니다. 우리도 네. 가벼워. 아니 근데 오늘 네.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런 경향이 이런 겁니다. 네네. 왜 근데 고양이처럼 이렇게 이게 제가 한 게 약간 아니고 귀여움을- 우리 곽수환 씨가 오늘 이런 경향이 막 이러더라고요. 오늘 예.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 이런 귀틀막 대통령이 이거인데? 맞아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 평론가님 꼼꼼하십니다. 저도 봤거든요. 상단에 가장 네. 우리가 사실 상중하라고 하는데 네. 맨 상단에 있는 제목이 그렇죠. 귀틀막이었죠. 예. 예, 오늘 아침에 저도 뭐 신문을 매일 6개 브리핑을 하는데요. 신문은 경향신문 사설 경향이죠. 제목을 딱 따가지고 네. 이런 귀틀막 대통령이 이걸 딱 썼었는데 말씀하시는 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근데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고양이 등장하면 잘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잘 될 거양. 이런 야, 거를 사실 오윤혜 그렇지, 씨가 이렇게 오윤혜 제시해야 씨. 되거든요. 하나도 안 좋아요.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난 마음대로 할 거양. 경양.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네. 없기 때문에 바로 한번 직진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우리 지난 수해 기간에 있었던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것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자 중 하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인데 이분이 어제 공수처 조사를 받아서 뭔가 되는가 했더니 오늘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호주를 간다는 겁니다. 평론가님, 이거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니 근데 우리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는 겁니까? 이 본인이 검찰총장이라 그러면 이렇게 수사하겠습니까? 그 외국으로 보낼 각오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보내기 위해서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독립된 기관인 공수처가 언제부터 대통령 눈치 보고 수사했습니까? 이러니까 그동안에 수사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좋은 요즘 경찰이 수사하는 거 보면은 제가 저런 경찰을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나 진짜 자괴감이 들고요. 그리고 공수처 처음 설치할 때 그것도 공수처법 만들 때 제가 보수 패널하고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공수처 필요하다고.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공수처 이렇게 미니로 만들면 안 되고 좀 더 키워야 된다. 그래야 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저런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때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했었나. 정말 진짜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최상민 사건 수사 올해 1월에 관련자들 이렇게 쭉 압수수색을 했죠.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압수물 분석도 안 끝났는데 그러면은 보통 수사할 때 그렇잖아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발 사주 수사한다. 그러면은 손준성 검사까지 수사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 수사하고 그 다음에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 소환 조사 하나도 안 하고 그 한동훈 정도면 되겠다. 국방부 장관을 바로 불러다가 4시간 조사했다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아유 농담 따먹기 몇 마디 하고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이러다가 진술서 날인을 하시죠. 그리고 도장 찍는 데만 해도 1시간 걸리고 그러겠다. 뭔 조사를 합니까? 조사를 해외 호주 대사로 내보내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근데 그거를 출금됐다는 사실조차도 대통령실에서 몰랐다 그러고 이 특임대사잖아요. 맞습니다. 특임대사는 인사검증을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특임대사 인사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 저도 몰랐는데요. 이러고 있고 이 신청하니까 그냥 철컥 받아주고 오늘 원래 출국하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원래. 네. 근데 오늘 나가기에는 좀 그랬나 보죠. 그래서 갑자기 나가겠다 그랬다가 안 나가고 법무부 장관이 그럼 풀어주겠습니다. 출금 풀어주니까 그러면 이제 내일쯤 나가려나?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고 그걸 법무부가 받아주는 모양새를 치름으로써 마치 합법적인 그런 외피를 갖추는 모양새를 한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진보나 보수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저는 항상 이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 이슈를 정쟁으로 다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명백히 터무니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은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는 군사적 차원입니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는 그게 아니라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법리적 차원입니다. 법리적 차원에서 보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수사를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정인들을 다 불러다가 또 경찰의 사망 사건은 경찰에 바로 넘어가게 돼 맞습니다. 있죠. 예, 사건 이첩하게 돼 그래서 있죠. 네. 뭐 군사적으로 따질 문제는 따지십시오. 뭐 명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는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야 되는 건 분명히 수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수사를 내서 사단장의 지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정말 있는 그대로 따져야죠. 이걸 정치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죠. 세 번째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안보의 사실은 최전방에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해병대예요. 해병대 전우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우리가 박정훈이 지킬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수사할 때도 같이 갔잖아요. 바로 네, 그 부분입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정치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해석하기 전에 이건 명명백백히 있는 그대로 수사가 돼서 그것에 분명히 잘못이 누가 했다면 지휘고하를 가리지 말아야 돼요. 국방부 장관이 뭔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는 누군가 지휘 계통에서 정치적인 명령이나 개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이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희석시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고 지금 공수처의 역할이 중요한 건 뭐냐면 공수처에 분명히 이종섭 전 장관이 어떤 혐의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이 계속해서 조사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상대방의 호주에 지금 아그레만까지 받았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 지금 일단 출국 금지가 해소됐죠, 그죠? 네, 그럴 일이 아니에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출국 금지를 시켜서 끝까지 명백하고 정답은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는 한 점 뭐 여야에서 달려들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서 잘못이 있다. 그러면 이종섭이든 누구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보수잖아요. 보수 정권이잖아요. 근데 보수 정권이 해병대 4명이 수해 복구하는데 거기 실종자 찾는데 갔다가 숨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보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 철저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드러난 정황만 봐도 그렇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사인한 거 자기가 뒤집어 버렸잖아요. 뒤집고 난 다음에 국가안보실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박정훈 대령 얘기 들어보면 VIP가 거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뭐 경로를 했냐 어쩌니. 네, 그렇죠. 즉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보실에 있는 사람도 수사를 해야 되고 국방부 장관도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국방부 장관은 해외로 보냈잖아요. 안보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임종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공천받았어요. 경고의 단수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 차관이 거기에 또 국방부 장관 밑에서 연락하는 역할을 했다잖아요. 그 차관이 누굽니까?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잖아요. 충남에 또 단수 공천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진희 전 국방부 국방보좌관,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진급했잖아요. 오히려 영전했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정책 연수를 떠났어요. 이거 다 우연일치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는 사탕을 물려주고 어느 한쪽으로는 저기 해외로 나가게 해주고 이게 뭘 뜻하는가? 결국 단순히 안보실에 누군가가 개입하거나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진짜 박정훈 대령 말대로 VIP가 관련돼서 이거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볼 때 야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겠네. 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대처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보수 정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보수 진영에서 바라봐도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뼈아픈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이념적으로 어떤 사안을 다룰 때는 김성환 평론가랑 반대 입장에 설 때도 많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이건 저는 어디까지나 중도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 되는 이슈들이 있어요. 왜? 정치적 이슈가 아닌 거. 이게 정치적 이슈가 될 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왜 사망을 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면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규명한 결과대로 명백한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인데 국영 진행자 아마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우리 이 청취자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톰 크루즈가 나온 영화예요. 톰 크루즈와 잭 니콜슨이 나온 영화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마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영화 많이 아시는 거 좋아하실 텐데 이게 칸타나모라는 미국의 그 해병대 기지에서 네. 똑같은 해병대예요. 미국에. 여러분들 영화 꼭 한번 OTT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결과적으로는 구타로 사망을 합니다. 좀 성격은 다릅니다만. 근데 가해자 2명을 군법회의에 해부하는데 이 대령은 자신을 은폐해버리고 2명의 해병의 해방은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근데 결국 상사성이 있다. 예. 진실이 밝혀져요. 나중에. 네. 그 지금도 보면은 해군 법무관의 발언 내용과 군 이 검찰의 국방부 검찰의 이 또 발언 내용이 다르잖아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명명백백히 있는 그대로 조사가 돼서 있는 그대로 처벌이 되는 것. 그것만이 저는 이것을 명백히 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유체이탈이자 내로남불이에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해외로 도주하려고 했던 거 그거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그게 제대로 된 출국금지 조치 아니라고 그게 위법하다고 관련자들 전부 기소한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위법성 따졌던 사람이 어떻게 해외 대사를 그러니까 외국 대사를 보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날짜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4일 날 외교부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5일 날 이 전 장관 측이 출국 금지 이의 신청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7일 날 공수처가 이 전 장관 4시간 소환 조사해요. 그리고 7일이 어제잖아요. 오늘 출국한다고 해요. 출국한다고 하려고 했다가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잠깐 멈춰놓고 난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족쇄 쫙 풀어줘가지고 출국금지 해제 조치 취해줬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그러면 4일 날 호주 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하기 전에 그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 안 해요? 인사정보 검증단은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인사검증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사검증할 때 출국금지 조치 돼 있는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걸 대통령실도 몰랐고 외교부도 몰랐다고요? 그래놓고 아그레만까지 미리 받아놔요? 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슬쩍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여론 안 좋으니까 허겁지겁 법무가 뒤늦게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취해줘요. 이것도 수사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걸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지휘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막 조치들 취해가지고 막 풀어줘도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법무부 장관은 아니니까요. 네. 네. 뭐 아, 이렇게- 전 네. 오늘 배종찬 소장이 제가 화낼 때마다 왠지 뜨끔뜨끔하는 것 같아. 배 소장을 보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뭐 카메라 보고 얘기했어요. 카메라. 시험제는 많습니다만 네. 계속 석고대죄하면서 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출국금지 해제까지도 했고 사실은 정해져 있는 날짜 또는 정해진 날짜에 며칠 지체돼서 되는 것도 상대 국가에 대한 외교적 결례예요. 그래서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럼 이런 상황인 것을 몰랐던 것인가 이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 또 두 번째로는 화들짝 출국 금지가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못하는 것은 여론을 다분히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저는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층들은 이런 과정을 보면서 또 판단을 하겠죠. 이건 뭐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출국을 하고 호주 대사로 가는 이유는 뭐지? 사실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사안들이 이제 선거 전이기 때문에 더 유권자들한테는 민감하게 반응되는데 또 하나가 이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부각이 되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 그렇습니다. 또 그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했습니다. 재부각되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래요. 뭐 저는 이제 뭐 특정 정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평가하기 전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도무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 시점일까? 어떤 행위라는 것은 타이밍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렇죠. 예.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분히 총선 전이니까 뭔가 조국 대표에 대해서 모렴치 또 파렴치 이런 쪽으로 이미지를 또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고 명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공소처가 생겨난 이유도 저는 이 부분은 김성환 평론가 말씀에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작동을 하려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이 예전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처가 생길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또 검찰과 서로 눈치 보기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또 용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수장이 임기를 다하고 난 이후에 사실 대행 체제죠, 그죠? 네, 지금 사실상 이 아니, 후보가 대행의 올라갔죠. 대행도 네. 그만둬가지고 대행의 대행.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죠. 이게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원래의 모조직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오히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가 해야 될 역할을 100분, 120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많은 국민 세금 다 들어가고 그것을 그렇게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만든 이유가 그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유리할 정부예요. 너무 투명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다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으면은 그걸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막 만들어요. 그건 사실 찔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모르는 척하고 내보내려고 했다가 야 이거 그냥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아. 언론 보도하네. 그럼 출국금지 됐다고 하는 거 얘기 나오니까 빨리 이의신청해. 그래가지고 대사 임명해놓고 난 다음에 막 허겁지겁 이의신청을 해요. 그리고 이의신청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은 몰랐대. 인사검증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고 나니까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나가지 마. 붙잡아라. 붙잡아놓고 난 다음에 법무부에서 또 심의 열었겠지. 뒤늦게 그렇겠죠. 그렇죠. 열었을 거라고 좀 그렇겠죠. 예, 네. 뒤늦게 열었을 거라고 좀 생각해요. 그리고 열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사유가 충분하니 이제 풀어줍시다. 그리고 땅땅땅 두드리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그거 봐보십시오. 우리는 법적 절차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리 안 보여주려고 해도 다 보이는 거를 지금 안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건데 민생 토론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뭐 민생 토론회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선거법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지. 노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회 하는데 내용을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제 임기 중에 착공하겠습니다도 아니고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국민 여론은 사실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꾸준히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중앙선관위는 이게 자녀 특혜 그러니까 채용 비리에 얽혀가지고 그런가 발목이 잡혀서 그런가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어. 이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요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아니 선관위가 왜 선관위입니까?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입 싹 닫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시스템이 다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대통령 한 명 얼굴 쳐다보면서 이런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민낯이라고 좀 봐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진짜. 근데 이 대목은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하거나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단일. 근데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내심 또 감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국정 수행은 또 해야 돼요. 국정 수행을 하는 것이고 김성환 평론가 말씀대로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서 있는 쪽에서는 뭐 비판하겠죠. 저것도 다 선거에 영향을 주게 하지만 정작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몰아세워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또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생각은 부글부글 끓겠지만 저는 이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현실은 그러면은 그렇게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반발한다고 해서 계속 안 할까? 계속 하리라고 봐요. 저는 그것까지도 전략상으로 민주당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 감안해야지. 저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오케이란 말씀이 아니라 자 저렇게 하네? 그럼 우리는 뛰어넘을 게 뭐지? 이런 쪽에 접근을 해야 되지. 계속 저 잘못하고 있네. 왜 저래? 는 영향이 없을 거라는 그거는 거죠? 별로 네. 저는 별로 선거에서 대통령이 저럴 수 있어. 그거는 정말 일종의 그것에 대한 그 뭐 하소연이고 이런 것일 네. 뿐이지. 이거는 근데 이거 좀 생각이 잠깐만요. 나는데요. 짧게만 제가 10초만 더 말씀드리면 15초. 그런데 여하튼간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현실은 7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 영향을 더 생각해야 된다. 아니 배 소장님 말씀에 제가 좀 첨언을 하면은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에 그 4.15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한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렇죠. 방송기자 클럽에서 한 발언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에 표를 줄 수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걸 다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 소추가 됐어요. 그래서 헌재에 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잘릴 뻔한 거예요. 그런 거하고 말만 가지고도 이렇게 아니,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으로 하자면요, 뭐 옛날 얘기라 뭐 그런 건 뭐 다 잊고 있는 문제가 것 안 되는 같아요. 겁니까? 네. 네. 아니 뭐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 탄핵 그 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호위무사라고 했던 유영하 변호사 공천한 거 왜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른바 태극기 변호사라고 하는 도태우 변호사가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올라온 거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지난 옛날이잖아요. 옛날 일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 황당하고 웃기는 건 뭐냐면 자기가 구속시켰잖아. 그래놓고 지난 옛날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정부니까 다 까먹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 금지 규정이 없으면 잘 비껴가는 방법도 정치권에서도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도껏이잖아요.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한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명분이라도 달고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전에 지방 방문했던 것도 최소한 외부 행사가 있어서 간 거였어요. 그럼 명분이라도 명분이라도 있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행사 주최해서 토론회라고 이름만 달아놨지 자기 혼자 얘기하고 아니 자기 혼자 공약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 안 듣게 생겼냐고요. 18번 했어요. 한 10번 정도 했으면 또 몰라도 앞으로 8번인가 더 한다면서요. 선거 전까지 그냥 계속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저는 1년 내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꺼낼 얘기도 없을 것 같아. 다 하여튼 규제 다 풀고 세금 다 깎아주고 뭐 하다못해 인천 가가지고는 땅 하늘 바다까지 다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이건 창조 경제 수준을 뛰어넘어서 인천시의 슬로건이 그거예요. 땅, 하늘, 바다 다 있는 인천. 아 그거 다 바꿔준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의 영역에서는 하는 일이지 천지창조하시는 개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런 거 발표할 수 있겠어요? 설거지 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보수신문들이 이제 그만해라 사설로 비판하고 오늘 어제 그 갔다 온 거요. 오늘 보도한 거 보니까 보고 푸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관건 선거니까 이거 그만하라고 일제히 사설 썼거든요. 보수신문들이. 사설 쓰고 난 다음에 또 했잖아 가가지고. 보란 듯이 한 거죠. 근데 네. 그거 크게 보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 그렇게 거창하게 가가지고 인천 가서 어마어마한 공약을 다 쏟아냈거든요. 깨알같이. 근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거기는 다 종합면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다 박아놔 놨어. 그거 키우지 못하는 거야. 참아. 이거 어쨌든 어떻게 봐도 안 되는 공약이야. 이거 선거에 우리가 영향 미친다고 나중에 비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요. 중앙일보는 명품백이 아니라 쬐끄만한 지면을 갖고 있어서 어디 숨길 데가 없어. 그래서 겨우 중앙일보는 그 윗면에다가 썼더라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보수신문한테 박수도 못 받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회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근데 이제 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그렇죠. 해보면 이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데이터 분석. MBS 이 여론조사인데 4개 여론조사 기관인 K-스테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정치적인 판단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정치적 판단보다는 데이터의 기준에서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꾸라지고 있다면 저도 뭐 별 도리 없이 대통령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지지율이 올라가요. 올라갔다고요? 올라간 건 아니에요. 직전 조사보다는 올라갔거든요. MBS 기준이죠. MBS 기준으로. 네. 갤럽은 좀 다른 거예요. 긍정평가가 39%, 그 다음에 부정평가가 이제 55%거든요. 그렇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그러면 대통령 부정평가가 55% 되면 적어도 민주당이 이 부정평가를 흡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금 부정평가는 55%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29%거든요. 물론 변화가 있겠죠 앞으로. 근데 이 부분이에요. 저는 대통령 마음껏 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욕을 내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보탬이 됐다. 그러면 그게 효과적이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 검토해보고 있죠. 그게 뭐 법을 빠져나가는 방법이든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지키는 수준이든 계속 민생 토론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든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은 대통령이 자주 노출되고 가서 뭐 해준다 그러면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부정적으로 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온다 그러면 이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은 민주당의 이 29%를 국민의힘은 37인데 국민의힘과 거의 대등하거나 더 경쟁 우위로 가려면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솔깃하게 2010년에 지방선거 때 보면 무상급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지방선거를 다 휩쓸어버릴 듯한 이슈가 있었어요. 천안함 사태. 근데 아무도 천안함 사태 생각 안 해요. 무상급식. 우리 애들한테 밥을 먹이는 것도 그때 나가서 토론에 나가면 이 한마디면 끝이 났어요. 그럼 애들한테 밥을 굶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무상급식 안으로 지하철 지하철 연장 다 소용없어. 천안함 소용없어. 그냥 무상급식으로 다 오세훈도 나가 떨어지고 다 나가 떨어지고. 오세훈 시장이 그때 2010년에 가까스로 됐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 아마 노동당과 이 한명숙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당시에 단일화를 했으면 됐을 수도 있을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무상급식이 파괴는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급식 같은 걸 하나 꺼내놔라. 무상급식 그걸 다시 뭔가 재사용하라는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네. 속이단 말. 그런 걸 저는 우리 김성환 평론가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여기서 여러 살 보면 때 오늘 뚝뚝거리고. 근데 저는 이제 두 분 나오시면 물어보고 싶었던 게 오늘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이 37%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31%예요. 아까 말했던 MBS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37, 민주당 29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은 숨은 수가 있어요. 뭐냐? 갤럽 조사에서 조국 혁신당 6%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합치면 37%예요. 네. 똑같아. 국민의 동률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40%에 3% 빠졌어요. 그런 상황이고 MBS 조사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7%를 했단 말이에요. 합산을 하면 36%, 1%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선거 구도 측면에서 여당이 유리한 선거라고 할 수 있냐, 개념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한테는 불리한 선거겠죠. 그렇죠. 민주당한테 불리한 선거 정확하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야권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율은 크게 바뀌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치는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이제 대통령 긍부정 평가에 대해서 MBS 조사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은 갤럽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을 때 잘하고 있다가 39로 동률이에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53에서 54로.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거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평가는 쭉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였잖아요. 한 달 사이에 한 10% 포인트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다가 더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민생토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생토론에 대해서 제가 비판한 거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만 여론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그동안에 영향을 미친 거는 민생토론회가 아니고 의사정원 문제 늘리는 것 때문에 긍정평가가 올라간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민생토론에 아무런 효과도 안 나타나는 거를 그걸 그렇게 고생스럽게 돌아다니시지 말고 조금 쉬셨으면 좋겠고, 제 얘기는. 근데 아까 민주당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민주당은 그동안에 굉장히 지지층이 연성화돼 있단 말이에요. 연성화된 여러 요인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을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대리인으로 나타나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최근에 민주당이 공천 갈등 때문에 좀 보기 싫었다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요인이 싫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동층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있다가 조국 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드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거나 합리적 진보거나 지난 대선 때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조국 신당 쪽으로 쿡 하고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조국이란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조국이라는 조국 신당이 조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칼이 필요했던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칼. 민주당 보니까 막 흠집나고 막 이 다 빠져버린 것 같고, 그런데 저 칼은 막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잘 썰어줄 것 같거든.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하고 있다는 것은 상벌의 개념이거든요. 아, 잘했어. 특히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는 잘했어. 그러면 한 번 더 힘 실어줄게. 더 잘해. 라고 하거나, 아니면 잘 못하고 있어? 그러면 너 벌 줄 거야. 이게 국민들이 하는 이 표의 무거움과 무서움이 이런 거거든요. 국민들은 팍 하고 딱 벌을 주고 싶은데 민주당을 보니까 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조국 신당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심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떡하고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랬던 층들이 저는 탁 하고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핵심은 민주당 지지층만 옮겼느냐? 그러면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근데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보면 중도에서도 옮겨가는 현상이 일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나이대를 봐도 보이는데요. 우리 보통 60대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에서 조국 신당 지지율이 40대는 12, 높아요. 50대는 네. 11이 나왔거든요. 근데 40대는 민주당 지지율이 51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25예요. 그럼 민주당 지지율이 12%가 옮겨갈 여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22예요. 그러면 그 40대가 이렇게 옮겨갈 동력이 다른 데서 같이 붙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연성화된 민주당 지지층이거나 아니면 중도층 일부가 조국 신당 쪽으로 옮겨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50대가 민주가 29, 국힘이 32, 민주가 35, 그리고 국힘이 34, 41, 조국 신당이 11 나왔거든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흥미롭게 봤던 건 60대예요.
민주가 25, 국힘이 58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서 옮겨갈 데가 없거든요. 근데 조국 신당이 8이 나와요. 맞아요. 많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네.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들 중에 답답해. 아, 지금 현실에 있는 정당이 못할 것 같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일부가 조국신당으로 같이 몰려가고 있다. 이거는 이번 선거 구도를 어느 정도는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 앞으로 그렇죠. 많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저는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국 분분 현상에는 이 이른바 이제 달라진 시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참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일가에 대해서 네. 그런 문제와 혐의를 짚어낼 때는 그때는 상당히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뭐 표창장이다 어쩐다 아빠 찬스다 엄마 찬스다 여전히 좀 비판받고 있는 성격도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대선 과정 때부터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가족인 김건희여서 온갖 이슈들이 터져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오히려 이번에는 짠한 마음,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가 생기죠. 아니 조국 전 장관도 그렇게 따져서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문제였을까? 문제는 문제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간과해서 봐서는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한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조국 혁신당이 뿜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반 이재명이에요. 왜? 이 공천 파장이 있고 그러면 PK에 또 반 이재명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싫은데 민주당을 지지해야 돼요. 국민의힘은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새로운 미래 아니야. 흡수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새로운 거죠. 미래는 네. 안 새로운 미래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미래면 가겠지. 그러니까 못 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갈 수밖에 없냐면 이재명 대표는 아닌데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MBS 여론조사를 보면 광주 호남에서 지금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 61%예요. 근데 광주 호남에서 민주당은 49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0인데 조국 혁신당이 14입니다. 갤럽 조사에도 11입니다. 저는 네. 이 비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굉장히 민주당이 중요한 전략적 모멘텀에 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계속 윤가를 하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까를 하면 이게 윤석열 조국 구도가 되면서 그 반사이익을 얻어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조국 혁신당이 뿜뿜하는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러면 수용이 돼 있는 거죠. 이재명 네. 대표는 다른 전략을 써야 돼요. 민주당은 지금 뭔가 민생 차원에서 왜 조국 윤석열 구도는 조국 대표가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민생으로 끌어안고 하면서 이걸 파일을 확대시켜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더 진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네, 저도 그 굉장히 아까 흥미로운 얘기를 말씀하셨던 하셨어요. 그 세대를 좀 유념해서 봤는데 네. 실제로 40, 50, 60대에서 굉장히 조국 신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근데 조국 그 전 장관이 사실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핵심 혐의 중에 하나가 입시 비리잖아요. 네. 재밌게도 2030에서는 지지율을 보면 그 20대 같은 경우는 아예 잡히질 않고요. 30대 같은 경우 1%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갤럽 어떻게 조사. 보면은 부모 세대에게는 일정 정도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말 그대로 입시 당사자인 2030 세대한테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점 역시 세대적으로 특이점이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네. 평론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갤럽 조사에서는 안 잡혔어요. 안 잡혔는데 네. MBS 조사에서는 일부 잡혀요. 잡히는데 확실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맞죠. 예를 들어서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18세에서 29세가 조국 신당이 2% 나왔고요. 네. 30에서 39세가 2%, 40에서 49가 11, 50에서 그렇죠. 59가 네. 11, 60에서 69세가 7, 그리고 70대 이상이 3 떨어지죠. 다시 이렇게 빠지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그리고 이렇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어떤 차이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부모 세대에 보면은 나도 조금 편법 썼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도 똑같이 학원 보내느라고 에스펙 만들어주느라고 난 좀 고생하긴 했어.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공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일부 뭐 민주당 지지층이 거기 또 이제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리고 검찰의 과잉 수사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네. 어떤 분노감 같은 것도 투영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조국신당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배 소장께서 굉장히 잘 요약을 해주셨지만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2012년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2012년 총선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훅 떨어져가지고 20%대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박근혜 비대위가 탁 하고 등장해서 그 대선 앞둔 상황에서 일종의 박근혜 효과 때문에 대선을 앞둔 새로운 사람이 여당 내 야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걸 그대로 모델을 갖고 온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안 좋아. 비호감도 너무 커. 그러니까 한동훈을 딱 등장시키면서 윤 대통령을 잠깐 몸을 이렇게 가릴 크기는 아니지만 가려보려고 이렇게 하고 노력한 거잖아요. 근데 조국이란 변수가 툭 하고 등장한 거예요. 조국이 한동훈이 가려졌던 한동훈이 자꾸 가리고 있어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갸웃 대장동 어찌됐든 검찰이 수사하고 이렇게 과잉했다고 하는 거 그건 별로 사실관계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커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불안함, 리스크 사람들은 불안함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조국이 딱 등장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뒷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앞으로 확 끄집어냈단 말이야. 윤석열 정권 심판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하고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샥 하고 가려지는 거야. 옆으로 비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나쁜 구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국을 통해 가지고 윤 대통령하고 구도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러면 민주당이 공천 갈등을 빨리 덮을 수 있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발언도 막 예전에 사이다 기대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센 발언들도 막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발언들이 나오니까 서서히 공천 문제가 덮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변곡점이라고 봐요. 이번 주가. 다음 주에는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전 나올 거라고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봐요. 다시 이 이완됐던 민주당 지지층이 딱 뭔가 움직여야 될 목표를 찾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고는 싶은데 목표가 없잖아요. 심판의 목표는 있지만 아니 저기 바다에 바닷물이 늘 넘쳐나지만 그 바닷물 그냥 막 퍼먹고 소금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닷물 막 퍼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굳이 여론을 얘기하자면 지금 바닷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에요. 민주당이 그걸 소금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가가지고 투표를 해야 될지 왜 지지 의사를 표명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런 사람들이 조국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정신이 번쩍 난 거야. 이제 맞아. 나는 이렇게 가는 거였었지 라는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신당 쪽으로 한번 쫙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났고 중도 일부에서 옮기는 현상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조국이 만들어진 국면을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은 능력 있어. 이제 뭔가 해결할 수 있어. 당내 갈등도 치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지금 사과안을 5,000원짜리 만든 그 정부다. 무능력한 정부다. 그런 것도 부각하고 실질 임금 마이너스 되고 내수 침체됐고 외교는 엉망진창이고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는 강성 목소리를 내더라도 빨리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선대위를 사람들이 바라보게 해주라. 우리 지난번에 그랬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조금 비껴서 주고 그다음에 이탄이나 이런 인물들이 나서서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싸워줄 사람이 누구 한 명이 세워지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꼈던 게 어느 순간 풀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싸울 사람 한 명만 내세워주면 돼요. 어쨌든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면은 민주당이 지지층이 다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제가 굉장히 네. 재미있는 분석을 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조국 뿜뿜 현상은 말 그대로 반 윤석열 기치를 들고 효과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 중에 하나가 어떤 결과입니까?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 한국 갤럽인데 이 지지율에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37대 31이잖아요, 그죠? 조국 신당까지 합하면은 37대 이제 37이 되는데
그동안 특이한 점이 자영업에서 계속 국민의힘이 앞서왔어요. 자영업자 분에서. 자영업자가. 네. 그런데 이번에 자영업청에서는 민주당이 40이래요. 국민의힘이 35. 다른 모습이네요. 다른 모습이에요. 조국신당도 10위가 나왔어. 방금 전에 아. 김성환 평론가가 이야기한 그 부분과 맥이 맞닿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자영업층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유권자에서. 유권자의 5명 중에 1명은 자영업층이에요. 근데 사실 가족까지 합하면 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동안 큰 기대를 가져왔는데 사실은 내놓는 정책들을 보니까 뾰족하게 딸려가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희망이 있고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이 지금 조국 신당 지지율이 매우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거의 없다. 안 잡혔는데 민주당도 그래. 이 주부층, 학부모인 주부층을 보면은 민주당이 26인데 국민의힘이 53이에요. 자, 뭔가 연계되는 게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뭐 이 경기도 양평을 가서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이야기하는 것도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더 많은 사람, 양평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또 그게 막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그 이슈가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조국 신당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학생증이 없는데 지금 전업주부층은 보면은 더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났다는 것은 취약이라는 거죠. 네. 입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아니 이거는 조국 대표를 흔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는 입시 공정을 이룰 겁니다. 철저한 입시 공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책임지고 할 겁니다. 이러면은 상당히 주부층 마음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시를 공정하게 하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유리할처럼 아까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 그 유리할처럼 하면은 사교육이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 김평론가나 저나 뼈 빠지게 일하는 게 애들 때문이거든. 애들 없으면 일 안 해. 뭐하러 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준업주부층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이 데이터를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26대 53이에요. 근데 전업주부가 5분의 1이야. 자영업층과 전업주부를 합하면은 유권자 5명 중에 4명인데 5명 중에 2명인데 명이죠. 네. 이들이 또 투표 적극층이에요. 전업주부 꼭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극 투표층을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놓을 때 이걸 탁 터뜨려봐요. 뼈가 무너져도 뼈가 부서져도 뼈가 갈아져서 없어져도 진소돼도 나는 입시 공정에 모든 걸 던지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상당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절로 고개가 이렇게 숙여졌잖아요. 여론조사 전문가가 저런 거구나. 제가 못 발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점 지적한 거 굉장히 좋았다 이런 생각 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천 파동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됐잖아요. 근데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나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경향신문도 정말 잘 보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친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경향신문이 민주당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친인지 찐명인지 아닌지 그 빅데이터를 한번 해보면은 그것도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빼낼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해놓고 보니까 찐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다 단수 공천 거의 다 97% 이상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드러나기 시작하고 보니까 민주당도 덜덜거리고 시끄럽기는 했지만 사실 중진들한테 대한 거부감은 다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 사이에서 잘 나갔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민주당에 최소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시끄럽고 막 그런 것도 보기 싫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바뀌면 또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면이 제가 보니까 크게 이번 주에 다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평가 작업이 다음 주에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대진표가 거의 다 완성될 거거든요. 한 고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런 시끄러움도 있지만 당이 한동훈 위원장은 전국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뭐 하잖아 자꾸. 그 사실 다 내일 같아가지고 그래 뭐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감성적으로 느끼기에 그래도 뭐라도 하잖아. 말은 참 재수없게 하지만 그래도 뭐라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안 했던 거예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방송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메시지를 많이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역을 막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메시지 톤도 강해졌고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 관심을 공천문의 문제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계속 뭔가에 새로운 것들에 관심을 갖도록 뉴스에 일단은 뉴스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 문제든 뭐든 자꾸 뉴스에 더 긍정적인 뉴스든 올라야 된다. 뉴스 빈도가 일단 높아져야 돼. 그동안에 나쁜 뉴스의 빈도가 너무 많았거든. 네. 그러니까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뉴스의 빈도를 확 좀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사실 헛공약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 그래 뻥이거든. 예. 뻥을 막 던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뒷수습하는 거는 아이 뭐 하면 하고 말면 많은 거거든. 솔직히 깨놓고 그거 어떻게 그거 다 할 수 있겠어요. 군사보호구역 다 풀어준다고? 그린벨트 다 풀어주겠다고요? 있는 그린벨트 풀어준 거 그 산단이나 어떻게 좀 잘 관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거에 상응할 만한 민주당의 민생의 뭔가의 대책이나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비판해 들어가라. 심판론에 관한 것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조국 형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거는 열심히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확 견인하고 땡겨가는 역할을 하면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서 관심이 쏠리는 사이에 긍정적인 관심이 민주당으로 오게 해줘야 된다. 그 작업을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식 화법 쓰지 말고 시원한 건 좋은데 한동훈 위원장식처럼 그렇게 비아냥하고 조롱되는 듯한 말투 쓰지 말고 좀 가급적이면은 좀 더 폼이 있게 정제된 언어로. 네. 아주 세고 아주 아프게 때리면서도 좀 품위 있게 때리는 듯한 모습으로 이미지를 조금만 더 순환시켜주면은 다음 주면은 아니면 한두 주 사이에 네. 확실히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전 나올 거라고 제가 여기서 봐요.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좀 네.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전략에 이른바 토크티브 전략과 사일런트 전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침묵하냐 수다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 이야기했나요? 이게 뭐 세네카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여튼 세네카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침묵은 금이다 그랬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전략이 침묵은 금이 전략이 갤럽 조사를 보면 갤럽 조사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자체적으로 무슨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한동훈이 24고 이재명이 23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한동훈은 이른바 토크티브 전략 왜 그동안 많이 사실은 뭐 법무부 장관 한 거 말고는 그렇게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전히 우호적으로 솔깃한 면이 있어 지지층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지지층들이 결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24%는 아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조사에서 36%인데 37%인가요? 37%인데 23면 그만큼도 안 나온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지층들이 결집한 토크티브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공천 파장도 있고 계속 말을 하는 게 점수를 못 얻어. 그러니까 이게 역효과다. 네. 역효과로 지금 23이 되는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압승을 합니다. 압승 이유 뭐예요? 압승의 이유요? 압승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때 이명박 후보가 무슨 이야기한 거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747. 유능한 경제 네. 대통령. 그러니까 뭐 공약 발표한 거 외에 뭐 바른 기억 인상적인 거 없죠. 그때 유세장에 가면은 앞에 대부분의 이 연설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유인촌이 합니다. 아, 선수를 시켰다는 거군요. 빠져들어 사람이. 그리고 한 드라마에서 이명박 캐릭터를 연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인촌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아들 부시 아시죠? 아들 부시 이건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미국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아들 부시한테 이 컨설팅을 해준 사람이 칼 로브예요. 칼 로브가 뭐라 그랬냐? 예. 넌 그 부통령한테 엘고에 비하면 너 말 못하잖아. 그럼 너 이미지 안 좋아. 엘고는 말해. 엘고가 제가 좋은 뜻으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약간 한동훈적인 면이 있어. 막 명문대학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주목하는 게 있어요. 야, 넌 그러지 말고 같이 떠들지 마. 그냥 오히려 너는 품위 있고 좀 소탈하고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로 치면 어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웃고 아 그래요? 아이고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넌 이겨 이렇게 하고 조언을 하는 바람에 심지어 TV 토론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질문을 했는데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누가 이겼죠? 부시가 이겼죠. 아들 부시가 예.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는 지금 계속 조국 혁신당 대표는 조국 대표는 계속 폭탄 발언 뭐 미사일 발언 터뜨릴 거면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침묵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막 사람들 안아주면서 하하하 제가 반드시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파지티브 어프로치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비호감이 없어져요. 일정 시간 내에.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는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제가 꼭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시간이 말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천 라인업이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분이 이제 낙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긴 문제가 그 국민의힘에서는 운동권 청산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거 초반에 공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라지니까 임종석 실장이 공천을 못 받아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뭘 꺼냈냐? 한동훈 위원장이 갑자기 종북 관련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진보당 등이 뿌리는 비례연합 정당에 종북 세력들이 숙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색깔론을 꺼낸 셈인데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일정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일정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거기에 진보당도 들어가 있고 새로운 진보연합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도 들어가 있는데 특히 진보당에 대한 거부감, 통진당의 후신이다 이래가지고 거부감이 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의 지지율을 깎는 요인이 일정 부분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조국 임종석 수사를 저렇게 검찰이 열심히 다시 시작해가지고 저 볼 땐 선거 전에 소환 조사하겠다고 덤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땐 검찰의 패착이에요. 소환 조사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더 확 결집할 거예요. 결집하겠죠. 예, 네. 때리면 더 확 뭉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아니 이건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러면 이른바 조국신당 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조국혁신당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이 애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겠다고 했을 때 감수했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감수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뭐 그게 이재명 대표 대권 플랜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지금 진보 세력 다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진보 그리고 시민사회 특히 민노총 이런 결합력을 높이는 데서 상당 부분 역할을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결합력이 굉장히 느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민노총이나 이런 데는 민주당 지지 안 해요. 한국노총이 지지 선언했어.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 근데 지금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우리는 경선에 참석 안 해. 그러다가 참여했어요. 그 타임오프 때문에 발이 질질 끌려가지고 붙잡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은 적당히 지금 딜한 상황에서 더 이상 또 다른 민주당을 지지 선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민노총 그동안에 민주당하고 호흡을 못 맞췄는데 민노총이 이제는 진보당하고 함께 결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결속력은 커질 수 있다. 다만 그 결속력이 커지는 만큼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희한하게 조국신당이 먹어갈 수 있는 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서 뭐 조국신당 저는 합당 안 해도 된다고 봐요. 뭐 합당 굳이 뭐하러 해. 안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네, 명시적으로. 굳이 할 필요 네. 없어요. 민주당이 뭐 제일 최선의 목표는 다수당이 그냥 단독 과반을 가져가는 정당이 돼야 되지만 단독 과반을 못 가져가는 정당이 되더라도 국민의힘 단독 과반만 단독 과반이야. 그건 뭐 국민의힘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국민의힘이 1당이 될 때 민주당이 1당 자리를 내주더라도 조국신당이 일정하게 지지 역할을 해주는 연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든든한 우군이 하나 생겼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훨씬 캠페인하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국 그 혁신당 쪽하고 자꾸 언저리 빙빙빙 돌지 말고 같이 연합하니 뭐 선거연대하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유권자들이 훨씬 현명해.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똑똑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자기 혼자 독자 생존하는 방향으로 죽기 살기로 떠라. 절박함을 보여줘라.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층이 일정 부분 모이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교차 투표를 하든
선택적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하거나 민주당의 분위기나 호감들을 바꿔주면 지역구는 민주당으로 가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심판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을 지지 안 했던 사람들도 조국 신당 쪽으로 일부러 옮겨가면 민주당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지역구 투표율도 올려주는 득표율도 올려주는 효과로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끝으로 마지막에 해주시죠.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대응의 체계적인 전략 같아요. 뭐냐면 맞아요. 일단 더불어민주연합이죠. 더불어민주연합에 진보당이 포함됐다는 것은 아주 중도층을 흡수하는 데는 악재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주 불리한 이슈다. 두 번째는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말 그대로 86세대 운동권 청산론 주장 이후에 오히려 이게 저는 더 불이 붙을 수 있다. 파급효가 네. 크죠. 그러면은 2012년에 통진당 이정희 후보의 TV 토론 장면까지 옮겨가요. 그때까지 끌어내리려고 나왔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다 잊은 걸 그렇게- 얘기를 꺼내.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아니죠. 성대모사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념보다 더 높은 가치가 필요해요. 그러면 왜 이걸 합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전제를 던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총선에서 승리한다면은 국회 차원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좀 열어가겠다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좀 그 차원을 뛰어넘을 수 그렇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놓게 되면 오히려 굳이 그러면 이제 이른바 우리가 동문서답시행합법으로 한 위원장이 이게 이제 진보당을 통해서 당명을 바꾸실 건가요? 민주 진보당인가요? 이러면 남북 대화는 안 할 겁니까? 남북 대화는 안 하나요? 조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때까지 몰라요. 네네. 이런 식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김성환 평론가가 이걸 보느냐 했더니 내가 알기로는 여야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가 우리 정치 비상구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또 우리 파일로트.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죠.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선거는 51대 49 게임인 거거든요. 근데 운동권 청산론보다는 검찰 독재 정권 심판론이 훨씬 더 높아요. 국민 공감대도 더 많고요. 그러니까 세대를 갈라치거나 특정 시대를 살았다는 사람들을 부인하면요, 거기에 대한 역작용이나 반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유효한 수단이 못 된다. 계속 색깔론 제기하면 거꾸로 말하면요, 한동훈은 굉장히 낡은 여의도 합법에 찌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동훈에 대한 부정평가가 그만큼 높아지는 효과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방식은 좋은 캠페인은 아니다.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걸 같이 맞상대해주면서 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 검찰도 거기 나서게 되면 오히려 더 튀어나오는 일들이 반동이 생겨버린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다시 리셋하는 기분으로 선거 캠페인을 다시 해야 된다. 지금 하는 모습이 이전보다는 조금 달라졌듯이 그 리셋하는 작업을 앞으로는 몇 번을 더 해야 된다. 더 하면서 계속 리셋을 하면서 앞으로 한 2, 3주를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지금보다는 여론사 지표가 훨씬 좋은 지표가 전 나올 거라고,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더 이어가시죠. 마지막에 무건 수행 전략이죠. 무건 수행 전략.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두 분과 열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 바로 이어갈 파일럿 포럼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두 분이서 너무 좋았지만 역시 오윤혜 씨가 있어야 된다. 남양 같은 역할을 할 우리 배종찬 소장을 막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면서 구교영의 세 줄평 들어야죠. 고교행 세줄평이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입을 닫을 땐 닫고 열 땐 열어라. 하하! 요겁니다. 보니까 오늘 교훈은 딱 그거 같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말씀에 상 먹겠습니다. 제가 그걸 못해서 네. 와이프한테 매일 맞아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정치 비상구 두 분 모시고 완전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시죠.